돈도 없는 거지 주제에 감히 약을 지어달라고! 쾅, 약방 문이 닫혔습니다. 제발요. 어머니가 많이 위독하세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민의 딸이 우는 건 구경거리도 아니었으니까요. 소녀는 결국 자신을 단양에 내놓기로 합니다. 가진 거라고 낡은 누비저고리 한 벌뿐이었죠.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정확히 보름 뒤 그 소녀 앞에서 성주 최고의 양반이 무릎을 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 성주 장터였습니다. 찌는 듯한 뙤약볕이 장터 바닥의 흙먼지를 벌겋게 달구고 있었고 삐걱거리는 수레바퀴 소리와 에이 물건 줬소 하고 외쳐대는 보부상들의 목청이 뒤엉켜 장터의 공기를 거칠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풀떡장수의 찰진 호객 소리, 집신 가게 앞에서 흥정하는 아낙네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 가마솥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밥 냄새까지 온갖 삶의 기운이 넘쳐나는 한여름 장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떠들썩한 장터의 구석진 뒷골목,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노비 시장 한편에는 엮어 만든 거적 위에 간 10살이 된 소녀 여리가 쪼그려 앉아 웅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를 토하며 쓰러진 어머니의 약값 단량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노비 시장에 나온 참이었습니다. 여리의 가녀린 목에 걸린 팻말에는 삐뚤빼뚤하게 단량이라 적혀 있었지요. 볕에 바래고 비에 젖어 글씨가 반쯤 번져 있었지만 그 서투른 글씨 안에는 10살 소녀의 목숨을 건 각오가 고스란히 서려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한여름이었지만 여리는 낡고 두꺼운 누비저고리를 꽉 끌어안고 절대 벗지 않았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눈 위로 짠물처럼 스며들어도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이 낡은 치맛자락을 축축하게 적셔도 여리는 이를 악물고 두꺼운 저고리 앞선만 꽁꽁 여미고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코를 쥐어뜯으며 매몰차게 혀를 찼습니다. 쯔쯔, 저 독한 냄새 좀 맡아보게. 곁에만 가도 썩은 내가 진동을 하네. 단양은 무슨 다푼을 줘도 저런 병균 덩어리는 집에 안 들이겠네. 모진 비웃음이 귓가를 때렸지만 여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창백한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꾹 담은 입술 안쪽으로 눈물이 흘러들어왔지만 여리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약해진다는 것을, 약해지면 어머니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이 10살 소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리는 거적 위에서 살며시 고개를 돌려 장터 너머 움막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쯤 차가운 흙바닥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고 계실 어머니의 얼굴이 아른거렸고 여리는 저고리 앞섭을 더욱 꽉 움켜쥐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머니.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쪽 구석 허름한 엿장수 가판대 그늘 아래에서 해진 서책을 넘기고 있던 7살 꼬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떠돌이 서책방 주인의 아들 무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장터에서 서책을 펼쳐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 무진은 늘 이렇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낡은 서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7살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반짝이는 눈으로 빠르게 글줄을 훑어 내려가던 무진의 시선이 거적 위에 웅크린 소녀의 두 손바닥에 닿는 순간 돌처럼 멈추어 버렸습니다. 사박사박 흙을 밟으며 다가온 무진은 사람들의 멸시 속에서도 오직 여리의 두 손바닥만 뚫어져라 보았습니다. 여리의 손은 10살 아이의 것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기괴했습니다. 수만 번 바늘에 찔려 검붉은 굳은 살이 기형적으로 박혀 있었고 손끝 지문은
비단결처럼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었지요. 그 흉측한 손을 보던 무진의 맑은 두 눈이 화들짝 커졌습니다. 과거 아버지가 은밀히 보여주었던 전설적인 자수 장인의 기록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던 것입니다. 바늘과 실로 짐승을 수놓으면 당장이라도 살아서 튀어나온다는 그 전설의 장인만이 가질 수 있는 달고 다른 손끝이 분명했습니다. 무진의 심장이 쿵하고 크게 한 번 뛰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천 장의 서책이 번개처럼 넘어가며 하나의 확신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어이쿠 고약한 냄새야. 당장 저리 치우지 못할까. 우락부락한 짐꾼 하나가 성질을 내며 열의를 거칠게 재촉하며 끌고 가려던 찰나였습니다. 툭. 무진이 애지중지하던 서책을 흙바닥에 미련 없이 내던지더니 작은 짐승처럼 튀어나가 열의의 앙상한 손목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 열의가 겁에 질려 짧은 비명을 질렀지만 무진은 당황한 열의를 이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꼬마 녀석이 미쳤나. 짐꾼의 호통 소리가 등 뒤로 멀어지는 가운데 무진과 열의는 뿌연 흙먼지를 일으키며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무진은 낡은 집신이 벗겨져 맨발이 되어버린 것도 모른 채 성주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기와집인 윤대감댁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침내 소슬대문 앞에 도착한 무진은 망설임 없이 육중한 참나무 대문을 향해 작은 주먹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쿵쿵쿵. 무진의 주먹이 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가 적막한 양반촌의 골목을 날카롭게 찢어발겼습니다. 삐걱거리는 마찰음과 함께 거대한 참나무 대문이 육중하게 열리더니 산적처럼 험악한 인상의 문지기가 불쑥 고개를 내밀었으며 땀범벅의 흙먼지를 뒤집어 쓴 꾀지지한 두 아이를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우레와 같은 호통을 터뜨렸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 녀석들이 감히 대감마님 댁 대문을 함부로 두드리느냐. 당장 썩 꺼지거라. 벌건 대낮에 양반댁 소슬대문을 두드리다니 미친 것이 분명하다는 표정으로 문지기가 우악스러운 팔뚝을 벌려 아이들을 밀쳐내려던 찰나 안채 쪽에서 날카로운 헛기침 소리와 함께 비단구두가 자박자박 마른 흙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성주 제1의 양반 윤대감이 뒷짐을 진 채 서늘한 눈빛으로 걸어 나왔으며 가문의 보물인 천상의 화조도가 며칠 전 화재로 반쯤 불타버린 탓에 극도로 신경이 곤두서 있던 그의 목소리에는 찌를 듯한 서리빨이 묻어났습니다. 대체 밖에서 무슨 해괴한 소란이관데 이리도 천박하게 구는 것이냐. 싸늘한 호통의 문지기가 사색이 되어 납작 엎드렸고 마당 구석에서 빗자루질을 하던 하녀와 장작을 패던 머슴까지 하던 일을 얼어붙은 듯 멈추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 서리빨 같은 위압감 앞에서 여리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 했지만 7살 꼬마 무지는 맨발로 단단히 버티고 서서 한치의 물러섬 없이 하늘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대감마님께서 평생을 걸고 애타게 찾으시는 조선 제1의 자수장인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바로 이 10살 소녀 열이 누나입니다. 7살 꼬마의 입에서 터져 나온 당돌한 선언의 넓은 마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장작더미 옆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머슴이 헉하고 헛숨을 삼켰고 하녀는 빗자루를 쥔 손이 덜덜 떨리는 것도 모른 채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눈대감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바람을 집어삼키며 매몰차게 콧방귀를 뀌었고
그의 주름진 입가에는 깊은 경멸이 서렸습니다. 뗏물이 줄줄 흐르는 천한 노비 계집아이가 감히 우리 가문의 보물을 복원할 장인이라니 당장 저 발칙한 것들을 끌어내거라. 불호령이 떨어지자 문지기가 위협적으로 앞을 가로막으며 다가왔고 공포에 질린 여리는 힉힉거리는 숨을 삼키며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몸을 떨며 무진의 좁은 등 뒤로 한껏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피하지 않고 오히려 여리의 앙상한 손목을 두 손으로 꽉 쥐어 앞으로 쿡 끌어당기며 윤대감의 형형한 눈빛과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가문의 보물을 영영 잿더미로 잃고 싶으시다면 저희를 내쫓으십시오. 허나 진정병풍을 살려낼 장인을 찾으신다면 저 위협을 거두시고 이 누나의 손끝을 똑똑히 보십시오. 무진의 결연한 외침에 여리의 투박한 두 손이 허공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검지 첫째 마디와 중지 끝자락 그리고 엄지 안쪽에 깊게 박힌 세 개의 단단한 굳은 살을 보십시오. 숱한 밤바늘과 싸우며 피를 내어 돌덩이처럼 단단해진 저 흉터야말로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바늘의 길을 정확히 찾아내는 증거이며 눈을 감고도 천상의 수를 놓는다는 전설 속 신비의 촉각을 가진 명백한 증명입니다. 천민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연한 논리에 압도된 윤대감의 짙은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윤대감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화재로 반쯤 잿더미가 된 가문의 보물이 스쳐 지나갔으며 전국에 내로라 하는 장인들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번번이 복원은 불가능하다는 절망적인 답변만 돌아왔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눈앞에 이 더럽고 초라한 아이가 정녕 자신이 찾던 답이란 말인가. 한참 동안 여리의 흉터투성이 손끝을 뚫어지게 응시하던 윤대감은 꼭 쥐고 있던 합죽선을 천천히 가슴 위로 들어 올렸으며 마른 나무잎 구르는 소리조차 천둥처럼 울릴 만큼 숨막히는 정적이 마당을 맴도는 가운데 합죽선의 뾰족한 끝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여리의 조그만 두 손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내 놈의 그 오만한 혓바닥이 거짓이 아니라면 당장 내 눈앞에서 그 신비의 촉각을 증명해 보거라. 여리는 코앞까지 다가온 부채 끝에 서늘한 기운에 어깨를 움찔하며 굳은 살이 흉측하게 엉겨붙은 조그만 두 손을 파르르 떨며 허공으로 조심스레 펼쳐 보였습니다. 눈대감은 매서운 눈초리로 그 손을 한 번 훑어보더니 이내 들고 있던 합죽선을 탁탁 소리 나게 접으며 곁에 서서 눈치만 보던 하인들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안채로 뛰어가 최고급 백색 비단 한 필과 형형색색으로 물들인 명주실 그리고 가장 예리한 바늘을 내오거라. 불호령이 떨어지자마자 하인들은 허둥지둥 발소리를 내며 안채로 달려갔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오칠을 한 넓은 쟁반 위에 눈이 시리도록 새하얀 비단과 알록달록한 명주실 뭉치들을 받쳐 들고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습니다. 윤대감은 자신의 허리춤에서 검은색 명주 수건을 획 뽑아 여리의 발치에 툭 던지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지칙거렸습니다. 내 놈이 정녕 그 천한 손끝으로 어둠 속에서도 바늘의 길을 찾는다면 이 검은 수건으로 두 눈을 완전히 가린 채 저 백색 비단 위에 붉고 탐스러운 모란 꽃을 수놓아 보아라. 단 한 치의 오차라도 생긴다면 내 놈들은 다시는 이 마을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그 가혹한 시험의 조건에 마당 한 구석에 엎드려 있던 하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이제 겨우 10살 남짓한 핏덩이에게 눈을 가리고 술을 놓으라니 대감마님께서 필시 저놈들을 쫓아내시려 작정을 하셨구만.
눈을 시퍼렇게 뜨고도 비단에 모란을 수놓는 것은 10년을 배운 기생들도 쩔쩔매는 일인데 저 까막눈 거지 아이가 어찌한단 말인가. 사람들의 혀차는 소리와 동정 어린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무지는 그저 묵묵히 여리의 작은 어깨를 짚어주며 고개를 끄덕였고 여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검은 수건을 주워들어 자신의 두 눈을 단단히 동염했습니다. 시야가 완벽한 어둠 속에 갇히고 주변의 서늘한 시선들이 차단되자 짐승처럼 거칠게 내쉬던 여리의 숨소리가 잦아들며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진 듯 깊고 고른 숨을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두 눈이 가려진 여리가 무릎을 꿇고 앉아 거칠고 투박한 손끝을 뻗어 쟁반 위에 놓인 명주실. 뭉치들을 더듬자 사락사락 거리는 비단실의 마찰음이 고요한 마당에 기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리의 흉터투성이 손가락은 마치 살아 숨쉬는 생물처럼 실의 결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으며 염료를 머금어 미세하게 달라진 실의 무게와 굵기 그리고 질감의 차이를 오직 그 굳은 살의 감각만으로 읽어내며 붉은색 실과 푸른색 실을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완벽하게 갈라내어 곁에 늘어놓았습니다. 이내 가느다란 바늘을 집어든 여리가 보지도 않은 채 뾰족한 바늘귀를 향해 붉은 명주실을 단번에 꿰어 넣는 순간 주변을 감싸고 있던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헉하는 누군가의 헛숨 들이켜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실을 꿰n 바늘을 쥐자마자 잔뜩 겁을 집어먹고 벌벌 떨던 천민 소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바늘과 실, 그리고 비단과 혼연일체가 된 신들린 장인의 거룩한 자태만이 남았습니다. 여리의 왼손이 눈처럼 하얀 비단의 결을 훑으며 팽팽하게 당기자 오른손에 쥐어진 바늘이 서걱하는 경쾌한 소리를 내며 비단을 뚫고 들어갔다 슥 하며 미끄러지듯 빠져나오기를 반복했습니다. 보지 않고도 실의 장력을 기가 막히게 조절하며 춤을 추듯 허공을 가르는 그 손길은 신비로움을 넘어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던 무지는 뒷짐을 진 채 입가에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느긋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으나 꼿꼿하게 서서 팔짱을 끼고 있던 윤대감의 짙은 눈썹은 걷잡을 수 없이 꿈틀거렸고 오만했던 두 눈동자는 점차 지독한 경악과 혼란으로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찌르륵 찌르르 우는 가을 풀벌레 소리조차 숨을 죽인 듯한 정막 속에서 오직 여리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붉은 모란 꽃의 형태가 시시각각 비단 위를 수놓으며 사각사각 바늘이 천을 스치는 소리만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눈을 가린 까만 수건 아래로 땀방울이 맺혀 턱 끝으로 툭 떨어지는 순간에도 여리의 바느질은 단 1푼의 흔들림도 없었으며 마치 비단 속에 숨겨진 꽃의 생명을 바늘 끝으로 끄집어내듯 정교하고도 눈부신 솜씨가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어느덧 풍성하고 탐스러운 모란꽃의 마지막 꽃이 피 그 붉은 자태를 온전히 드러내고 숨막히는 고요 속에서 여리가 기나긴 수놓기의 마지막 매듭을 짓기 위해 실을 팽팽하게 당기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거친 굳은 살이 박인 엄지와 검지가 교묘하게 실을 꼬아 넘기자 바늘이 비단의 뒷면을 날카롭게 뚫고 나오며 톡소리와 함께 질긴 명주실이 허공을 가르며 끊어지자 여리는 두 눈을 단단히 동여매고 있던 까만 수건을 스르륵 풀어내렸습니다. 새하얀 비단 위에는 방금이라도 짙은 흙내음과 달큰한 향기가 쿡 끼쳐올 듯 생생하게 피어난 붉은 모란꽃 한 송이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으며 그 섬세하고도 압도적인 자태의 넓은 마당은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지독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마디 굵은 손에 꽉 쥐어져 있던 값비싼 합죽선이 힘없이 흙바닥으로 떨어져 구르며 뽀얀 먼지를 일으켰고 윤대감의 오만한 턱수염은 가을바람을 맞은 갈대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핏발이 터질 듯 붉게 달아오른 그의 두 눈은 비단 위에 모란 꽃에 옴짝달싹 못하고 박혀 있었습니다. 윤대감이 쉰 목소리로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으며 소리쳤습니다. 너희 둘 당장 나를 따르거라. 그는 앞뒤 잴 것도 없이 젠걸음으로 안채를 지나 집안 가장 깊숙한 후원의 외진 별채를 향해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으며 어리둥절함에 굳어버린 7살 무진의 작은 손을 꽉 움켜쥔 열이 역시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그 은밀한 어둠 속으로 숨죽여 뒤를 따랐습니다. 낡은 집신이 자갈을 밟는 자박자박 소리만이 서늘한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끼리릭 덜컹 소리와 함께 별채 앞을 가로막은 큼지막한 쇠자물쇠 3개가 덜덜 떨리는 손에서 차례로 열리며 기괴한 쇠소리를 토해냈고 먼지가 소복이 쌓인 두꺼운 나무 문짝이 육중한 비명과 함께 안으로 스르륵 열렸습니다. 문이 열림과 동시에 코를 강하게 찌르는 매캐한 탄내와 묵은 내가 훅 밀려나오며 두 아이의 숨통을 조였고 어두컴컴한 방 한가운데에는 사람 키를 2배는 훌쩍 넘는 거대한 나무 수틀이 흉흉하게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윤대감이 다급한 손길로 화로의 등잔에 불을 붙이자 붉은 빛이 일렁이며 수틀에 팽팽하게 당겨진 거대한 비단의 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대감이 지독한 원통함이 질척하게 묻어나는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문이 왕실로부터 하사받은 명물 천상의 화조도이니라. 불빛 아래 드러난 화조도는 참혹하기 그지없어 절반이 흉측하게 검게 타들어가 잿더미처럼 짓무러져 있었고 남은 절반의 황금빛 새와 꽃들마저 불길에 심하게 그을려 본래의 눈부신 빛을 처참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열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던 윤대감이 굳은 결심을 한 듯 무거운 입술을 뗐습니다. 앞으로 딱 보름이다. 보름 안에 이 화조도에 타버린 절반을 완벽하게 복원해낸다면 내 노비 문서를 당장 아궁이에 던져 태워주마. 그 단호한 제안에 열이는 헉하고 숨을 들이켜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심하게 흔들리는 눈동자로 주름진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윤대감이 다시 한번 쐐기를 박듯 덧붙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평생을 먹고 살 재물백냥과 내 어미의 몹쓸 병을 단번에 살릴 귀한 산삼까지 아낌없이 내어줄 것이니 어찌하겠느냐. 노비 문서를 불태워준다는 꿈같은 한마디에 열이의 귓가에는 심장 소리만이 거대한 북소리처럼 둥둥 울려 퍼졌고 그녀는 홀린 듯 넋을 잃고 거대한 수틀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사각사스락 소리를 내며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끝이 숫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비단의 가장자리를 쓸어내리더니 이내 아직 불길이 닿지 않고 살아남은 붉은 학의 날개깃과 모란의 결을 따라 파르르 떨리며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열이는 두 눈을 감은 채 손끝에 미세하게 전해지는 수천 가닥의 명주실 굵기와 바늘이 지나간 보이지 않는 험난한 길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고 밀폐된 방 안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불길에 녹아붙은 금실의 잔해와 기괴하게 엉켜버린 비단실의 참혹한 뼈대를 짚어갈수록 묵묵히 술을 어루만지던 열이의 뺨에서 돌연 핏기가 싹 가시더니 꾹 담은 입술이 차갑고 파랗게 질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끔찍한 독사라도 만진 사람처럼 덜덜 떨리는
두 손을 기겁하며 확 거두어들인 여리는 털썩 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서 가쁜 숨을 토해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극도의 공포와 짙은 절망으로 미친 듯이 흔들렸고 마른 침을 삼키며 쩍쩍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이건 평범한 대칭 도안이 아니옵니다. 무엇이라? 평범한 대칭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윤대감의 굵은 목소리가 억눌린 분노와 불안으로 잘게 떨리며 방 안의 공기를 짓눌렀고 여리는 바닥에 엎드린 채 식은땀을 흘리며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마님, 남은 절반의 붉은 학과 모란의 결을 자세히 보시옵소서. 일반적인 화조도라면 좌우가 거울을 보듯 똑같이 대칭을 이루어야 하거늘 이 수놓아진 명주실의 땀은 오른쪽으로 향할수록 그 결이 기괴하게 비틀리고 위로 솟구치고 있사옵니다. 여리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새까맣게 타버린 병풍의 절단면을 가리켰으며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과 모란이 아니옵니다. 왼쪽의 학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은 오른쪽의 거대한 존재에게 엎드려 복종하는 형상이며 타버린 오른쪽 절반에는 필시 하늘을 뒤덮을 만큼 거대하고 화려한 전설 속 불새, 즉 봉황이 수놓아져 있었을 것이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쿵 하고 윤대감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무거운 소리가 귓가를 때렸고 그의 넓은 어깨가 맥없이 무너져 내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봉황이라니 전설 속의 봉황이 도안이었다는 말이냐. 윤대감의 입술이 하얗게 질리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촛불의 흔들림 속에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여리는 눈물을 삼키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계속해서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문제는 그 봉황의 깃털 하나하나가 얼마나 기이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지 남은 실의 뿌리만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것이옵니다. 밑그림인 도안이 이리 불타버려 흔적조차 없는 상황에서 원래 어떤 그림이었는지 그 형태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천하의 그 어떤 천재적인 자수장인이라도 이를 똑같이 복원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옵니다. 그녀의 뼈아픈 선고가 떨어지자 윤대감은 거대한 바위에 얻어맞은 사람처럼 비틀거리더니 곁에 있던 묵직한 자단목 의자에 털썩 소리를 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윤대감의 머릿속은 하얗게 타들어갔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쇳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 자수 병풍은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문의 명운이 걸린 물건이었으나 전국 방방곡곡에 이름난 도화서 화원들을 쥐잡듯 뒤져보아도 이 기괴하고 신비로운 봉황 도안의 원본을 아는 이는 조선 팔도에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절망감이 도끼 품은 안개처럼 윤대감의 온몸을 휘감았고 그의 두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그 끔찍한 침묵 속에서 툭툭 하고 물방울이 나무 바닥에 떨어져 부딪히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여리의 두 눈에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는 굵은 눈물방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썩어 들어가는 다리를 고칠 수 있는 명약인 산삼을 구할 유일한 기회가 허망하게 잿더미 속으로 날아가 버렸다는 생각에 그녀의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고 여리는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주먹을 꽉 쥐어 바닥을 긁어댔습니다. 밀폐된 비밀의 방 안은 오직 타오르는 밀랍 촛불이 찌르르 소리를 내며 녹아내리는 소리와 윤대감의 거친 한숨 소리만이 뒤섞여 기분 나쁜 정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넋을 잃고 허공만 바라보던 윤대감은
마침내 모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듯 두 눈을 질끈 감으며 깊고 무거운 숨을 길게 토해냈습니다. 이대로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운명이라면 더 이상 발버둥 치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체념이 그의 굳은 얼굴 위로 드리워졌고, 그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며 바닥에 엎드린 여리와 그 뒤에 서 있는 어린 무진을 향해 그만 돌아가라는 뜻으로 크고 거친 손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탁, 탁, 탁. 가벼우면서도 경쾌한 집신 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은 방 안의 공기를 날카롭게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윤대감이 들어 올리던 손을 멈칫하고 눈을 번쩍 떴을 때 그의 시선 끝에는 방에 들어온 순간부터 내내 뒷짐을 진 채 입을 꾹 다물고 타버린 화조도 병풍만을 뚫어져라 응시하던 7살 난 무진이 있었습니다. 무진은 여리가 절망에 빠져 통곡하고 윤대감이 체념하는 혼돈의 시간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눈을 깜빡이지 않고 병풍의 잿더미 경계선을 집요하게 파고들듯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진의 작은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고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나가는 아이의 눈빛은 7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무섭도록 깊고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펄럭이는 낡은 무명 저고리 자락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내며 무진은 바닥에 엎드린 여리를 훌쩍 지나쳐 곧장 윤대감의 거대한 서탁 앞으로 다가갔으며, 윤대감이 기가 막힌 얼굴로 입을 벌렸으나 고통을 칠 새도 없이 아이의 작은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무진은 서탁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최고급 족제비 털붓을 향해 손을 뻗더니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의 물건이었던 것처럼 덥석 쥐어 올렸습니다. 벼루 옆에 돌돌 말려있던 크고 두꺼운 백지를 낚아챈 무진은 단숨에 서탁 위로 쫙 소리가 나도록 매섭게 종이를 펼쳐냈고, 그 서슬퍼런 동작에 놀란 여리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번쩍 들었으며 윤대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그만 엉거주춤한 자세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진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붓끝을 새까만 먹물이 가득 고인 벼루에 푹 담갔다가 가장자리에 쓱쓱 비벼 먹물을 골라내더니 방금 전까지 자신이 노려보던 타버린 병풍의 오른쪽 허공을 향해 시선을 한 번 던지고는 곧바로 하얀 백지 위로 붓을 내리꽂았습니다. 사각사각. 조용한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은 거침없이 백지 위를 내달리는 붓끝의 날카로운 마찰음뿐이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서늘한 마찰음에 엉거주춤한 자세로 굳어있던 윤대감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 푸르락 달아오르며 목핏대가 굵게 솟아올랐습니다. 이 발칙하고 천한 상놈의 새끼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양반의 귀한 붓을 함부로 쥐고 난장을 친단 말이냐 여봐라. 당장 이놈을 끌어내거라. 분노에 차 호통을 치며 곁에 있던 묵직한 백자 연적을 집어 던지려던 윤대감의 손이 공중에서 벼락이라도 맞은 듯 딱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그의 부리부리한 두 눈이 무진의 붓끝이 스치고 지나간 하얀 백지 위로 꽂혔고, 덜덜 떨리는 턱 사이로는 더 이상 아무런 호통 소리도 새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먹물을 잔뜩 머금은 시커먼 붓끝이 마치 살아 숨 쉬는 생물처럼 하얀 종이 위를 미끄러지며 사람의 솜씨라고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유려한 선을 뽑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천민 아이의 분수 모르는 바라기거니 여겼던 분놀림은 단 몇 번의 스침만에 굵고 튼튼한 오동나무의 기둥을 세워냈고, 붓끝을 가볍게 튕겨낼 때마다 날카로운 새의 부리와 겹겹이 쌓인 깃털이 기적처럼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무진의 작은 손목이 한 번 크게 회전하며 휙 소리를 내자 며칠 전 불에 타버려
시커먼 재가 되어버린 오른쪽 병풍 속 봉황의 거대한 날개가 오직 먹물에 짙고 옅은 농담만으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경이로운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석상처럼 얼어붙은 윤대감과 바닥에 엎드린 채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눈물만 뚝뚝 흘리는 여리를 향해 무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대감마님. 무진은 붓을 쥔 손의 속도를 단 한치도 늦추지 않은 채 벼루 가장자리에 붓을 쓱 비벼 먹물을 조절하며 태연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4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저작거리 낡은 서책방에 한양 도화서의 궁중 화원들이나 볼 법한 귀한 도안집이 잠시 들어온 적이 있었지요. 무진의 붓끝은 춤을 추듯 백지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으나 그의 머릿속은 이미 4년 전 그 낡은 서책방의 퀴퀴한 곰팡내와 낡은 종이 냄새를 생생하게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수만 장의 그림 중에서도 유독 이 궁중 화조도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기에 단 한 번 스치듯 보았을 뿐이나 제 머릿속에는 마치 맑은 연못에 달이 비치듯 선명하게 박혀버렸습니다. 무진이 가진 절대 기억력은 단순한 눈썰미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봉황의 화려한 꼬리 깃털이 총 몇 가닥인지, 굽이치는 나뭇가지 위 어느 위치에 영롱한 이슬방울이 매달려 있었는지, 심지어 활짝 핀 모란 꽃의 꽃잎이 어느 방향으로 몇 도만큼 휘어져 있었는지까지 토시 하나, 선 하나 틀리지 않고 도장으로 꾹 찍어낸 듯 머릿속에 온전히 담아두는 신기에 가까운 능력이었습니다. 사각, 툭. 종이 위로 붓이 매섭게 내달릴 때마다 무진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고 이내 턱 선을 타고 뚝뚝 떨어져 내려 낡은 저고리 깃을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성인의 악력으로도 감당하기 벅찬 커다란 붓을 꽉 쥔 탓에 7살 어린 무진의 작은 손목이 파르르 경련을 일으켰지만 그는 이를 꽉 악물고 온 정신을 붓끝에 쏟아부었습니다. 마침내 잎사귀 끝에 맺힌 마지막 이슬방울을 붓끝으로 콕 찍어낸 무진이 허공으로 붓을 들어 멈춰 세우며 길고 거친 숨을 토해냈습니다. 후. 짙은 묵향이 코를 찌르는 방 안, 윤대감은 홀린 듯 비틀거리며 서탁 앞으로 다가와 방금 완성된 축축한 도안을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두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지더니 흉측하게 타버려 절반만 남은 병풍의 자수와 무진이 단숨에 그려낸 백지의 도안을 번갈아 보며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이럴 수가. 어찌 이런 기이한 일이. 오동나무 가지에 뻗어나간 각도부터 봉황이 맹렬하게 바라보는 시선의 끝, 심지어 잎사귀에 새겨진 미세한 인맥의 수까지 남은 절반의 자수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완벽한 일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귀한 서화와 자수를 감정하며 살아온 윤대감의 깐깐한 눈에도 이것은 타버린 오른쪽 화조도를 완벽하게 대체하여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도안이 분명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재능과 믿을 수 없는 결과물 앞에 양반의 알량한 체면마저 까맣게 잊은 윤대감은 결국 다리에 힘이 쑥 빠지며 쿵 소리를 내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헐떡이는 윤대감을 등지고 선 무진은 땀에 흠뻑 젖은 저고리 소매를 걷어 올려 이마를 쓱 닦아내더니 벼루 옆에 붓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로 자신을 멍하니 올려다보는 여리를 향해 씩 입꼬리를 올려 든든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당차게 말했습니다.
도안은 내가 완벽하게 살려놓았어. 이제 내 차례야, 누이. 응, 무지나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저 도안을 비단 위에 온전히 살려낼게. 여리는 굳게 닫혀있던 창백한 입술을 떼며 쇳소리가 섞인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머리카락을 쓸어 모아 단정하게 위로 묶어 올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이던 윤대감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헛기침을 흠음하며 비틀거리며 일어났고 턱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매서운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저 두 아이를 뒤뜰 별채로 안내해라. 오늘부터 정확히 보름이다. 그의 서슬퍼런 불호령의 하인들은 황급히 두 아이를 이끌고 뒤뜰 가장 구석에 자리한 낡은 별채로 향했습니다. 거미줄이 쳐진 낡은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습기를 머금은 매캐한 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때는 가만히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한여름의 한가운데였으며 매미들이 맴맴 찢어질 듯 울어대어 사람의 혼을 쏙 빼놓을 지경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등줄기를 타고 굵은 땀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무더위였으나 여리는 가장 밝은 창가 구석에 커다란 참나무 수틀을 고정해 두고는 밥 먹는 시간조차 아껴가며 바늘과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참으로 기괴하고 의아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마솥 같은 찜통 더위에 여리의 작은 얼굴은 온통 땀으로 붉게 달아오르고 거친 숨을 내뱉으면서도 그녀는 자신이 입고 온 두꺼운 낡은 누비적 오리를 절대 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매 끝이 달아 투박한 실밥이 툭툭 튀어나온 겨울옷은 이미 땀에 흠뻑 절어 시큼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으나 여리는 행여나 누군가 볼세라 옷깃이 조금이라도 벌어지면 수시로 앞섭을 꽉 여미며 극도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밥을 내오던 하녀들이 문지방을 넘으며 코를 쥐어뜯고 쏘아붙였습니다. 아이고 독한 것 곁에 가기만 해도 썩은 쉰내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날 지경이네. 그녀들은 쯧쯧 혀를 차며 차가운 우물물한 사발조차 거칠게 바닥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구박했습니다. 하지만 여리는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문 입술 사이로 단 한마디의 변명도 내뱉지 않은 채 뾰족한 바늘귀에 실을 꿰어 팽팽한 수틀을 통과시키는 데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사각스윽 사각 얇고 부드러운 최고급 비단 위를 날카롭게 뚫고 지나가는 바늘의 마찰음만이 고요한 별채 안을 규칙적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 여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무진의 헌신적인 보필 덕분이었습니다. 누이 멈춰 지금 잡은 붉은 실은 두께가 일정치 않아 바구니 왼쪽 구석에 있는 매끄러운 명주실을 써야 해. 무진의 날카로운 눈이 수십 가지 실타래를 빠르게 훑고 지나가며 미세한 색감의 차이와 굵기를 단번에 가려내어 최상의 상태인 실만을 골라 여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실이 엉키려 할 때면 무진은 귀신같이 빠른 눈썰미로 이를 알아채고는 재빨리 얽힌 실타래를 부드럽게 풀어주었으며 쉴 새 없이 도안의 색상을 나지막이 읊어주며 여리의 바늘이 단 한 치의 길도 잃지 않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두 천재 아이의 눈물겨운 협력으로 검게 타버린 화조도의 절반이 기적처럼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바늘이 콕 하고 비단을 뚫고 들어갔다가 스윽 하고 팽팽한 실을 당기며 빠져나오는 소리가 수천 번 반복되면서 절망의 잿더미 위에는 오색 찬란한 봉황과 화려한 모란꽃이 완벽하게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된 작업이 열흘째 이어지던 깊은 밤, 호롱불 심지가 타닥탁 타들어가는 희미한 불빛 아래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맹렬하게 수틀 위를 넘나들며 단 한 번의 멈춤도 없던 여리의 바늘이 허공에서 갑작스럽게 멈칫하더니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고요하던 여리의 숨소리가 순식간에 헉헉거리며 쇳소리가 섞인 거친 숨결로 변했고 두꺼운 누비저고리로 꽁꽁 감추어 두었던 작은 두 어깨가 통제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 휩싸인 듯 심하게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르르르 어깨에서 시작된 불길한 진동은 가녀린 팔뚝을 타고 내려와 손목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바늘을 꽉 쥐고 있던 핏기 가신 손끝에서 힘이 모래알 빠져나가듯 스르륵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누이 숨소리가 왜 이리 거칠어 무슨 일이야. 곁에서 다급하게 몸을 돌려 무진이 손을 뻗는 찰나 여리에 차갑게 식어버린 소나귀를 완전히 빠져나간 은빛 바늘이 어두운 허공을 가르며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팅 정막이 흐르는 별채의 차가운 나무 바닥에 부딪힌 바늘의 날카로운 파여름이 마치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파멸의 종소리처럼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바늘이 바닥에 부딪히는 서늘한 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무진의 다급한 두 손이 허공을 휘저으며 여리에 떨리는 어깨를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여리의 시선은 바닥에 나뒹구는 은빛 바늘이 아니라 텅 빈 나무 얼레에 처참하게 고정되어 있었으며 화려한 오색 실로 절반쯤 완성된 최고급 디단 위로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져 내리며 짙은 얼룩을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누이, 제발 말을 해보아.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야. 무진이 사색이 되어 애타게 소리쳤지만 여리의 입술은 살얼음판처럼 파랗게 질린 채로 무서운 속도로 떨리기만 하더니 이윽고 쩍쩍 갈라져 쇳소리가 나는 목소리가 힘겹게 흘러나왔습니다. 치리리, 금사가 없단 말이다, 무진아. 여리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텅 빈 나무 얼레의 표면을 바스락거리며 신경질적으로 긁어댔습니다. 지금 수놓고 있는 봉황 무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전체의 기운을 좌우하는 눈동자와 꼬리 깃털을 완성해야 할 결정적인 시점인데 그곳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황실 비전 금사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이 금사는 신누런 순금을 종이장보다 얇게 펴서 가늘고 질긴 명주실에 겹겹이 감아 만드는 극도로 희귀한 재료였으며 단 한 땀만 수놓아도 어둠 속에서 은은한 빛을 발한다는 전설적인 물건이었기에 싼 실로 눈속임을 한다면 필시 왕실을 기만했다는 참혹한 대역죄를 뒤집었을 것이 자명했습니다. 때마침 밤잠을 설치며 별채 주변을 서성이던 윤대감이 심상치 않은 곡소리에 놀라 쿵쾅거리는 발소리를 내며 달려와 굳게 닫힌 문을 거칠게 열어 젖혔습니다. 무슨 일이냐. 기한이 닷새 뒤로 바짝 다가왔건을 어찌하여 바늘을 내동댕이 치고 울고만 있단 말이냐. 윤대감의 불호령이 매서운 밤바람을 타고 떨어졌지만 여리는 그저 빈 얼레를 가슴 깊이 껴안고 차가운 나무 바닥에 엎드려 길 잃은 짐승처럼 오열할 뿐이었습니다. 사태를 파악한 무진이 금사가 떨어졌다는 절망적인 상황을 전하자 화를 내던 윤대감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당장 상단의 창고를 모조리 뒤져라. 해묵은 먼지 구덩이를 파서라도 단 한 올의 금사를 기필코 찾아내야만 한다. 윤대감의 벼락 같은 고함에 온 집안의 머슴들과 일꾼들이 다급하게 횃불을 치켜들고 뛰어다니며 엄청난 부산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창고 문이 삐걱거리며 쉴 새 없이 열렸고 거대한 나무 괴짝들을 부서져라 뒤집어 엎는 둔탁한 소리들이 밤새도록 저택의 공기를 찢어 놓았지만 야속하게도 차가운 밤의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갈 뿐
그 누구의 입에서도 시를 찾았다는 외침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희뿌옇게 밝아올 무렵 흙먼지로 범벅이 된 대행수가 헉헉거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별채 앞마당으로 비틀거리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대감마님 비밀창고 밑바닥까지 손톱이 빠져라 긁어보았으나 금사는 터럭 반쪽만큼도 남아있지 않사옵니다. 대행수의 뼈아픈 보고에 윤대감은 뒷목을 강하게 부여잡고 휘청거렸습니다. 한양의 비단 상단들을 모조리 수소문하여 10배 아니 100배의 돈을 쳐줄 터이니 당장 말을 띄워 구해오란 말이다. 윤대감이 핏대를 붉게 세우며 악을 썼지만 바닥에 엎드린 대행수의 입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남은 숨통마저 끊어놓을 만큼 참담했습니다. 워낙 귀하여 왕실에만 납품되는 물건인지라 새로 실을 뽑아 구하려면 최소 한 달은 좋게 걸린다 하옵니다. 대행수의 덜덜 떨리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여리가 털썩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마루 위로 혼절하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한 딸을 부디 용서하셔요. 그저 꿰맬 시오라기가 부족하여 다 죽어가는 어머니를 살릴 방도가 영영 없게 되었습니다. 여리는 바닥에 이마를 묻고 억누를 수 없는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어머니를 구할 단 하나의 빛나는 희망이었건만 그토록 간절했던 계획이 한 줌의 금사가 없어 처참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처절한 울음소리를 듣고 있던 무진 역시 억눌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터질 듯한 분통을 삼켰습니다. 아무리 그의 지혜가 뛰어나다 한들 세상 천지에 존재하지도 않는 물건을 빈 허공에서 마법처럼 창조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며 무지는 씩씩거리며 거친 숨소리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자신의 목숨 그리고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던 수건이 단 닷새를 남겨두고 무참히 산산조각 나는 광경을 지켜보던 윤대감은 하염없이 비틀거리더니 마당 한편에 놓인 낡은 의자에 덜컹 소리를 내며 흉하게 주저앉았습니다. 굵은 주름이 파인 두 손으로 창백해진 얼굴을 빈틈없이 감싸 쥔 윤대감의 파르르 떨리는 입술 사이로 깊은 산속 상처 입은 짐승 같은 처절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끝났구나. 모든 것이 한 줌의 재처럼 허망하게 끝나버렸구나. 차갑게 얼어붙은 별채에는 오직 가슴을 찢는 듯한 여리의 통곡 소리와 무력감에 몸부림치는 무진의 거친 숨소리만이 짙게 깔리는 아침 안개처럼 무겁고도 숨 막히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무겁고도 숨 막히는 정막 속에서 바닥을 치며 통곡하던 여리의 울음소리가 일순간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늙은 주름을 움켜쥐고 고개를 푹 숙인 윤대감의 밭은 기침. 소리만이 텅 빈 우물 속처럼 메아리치며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망연자실 서 있던 무진이 멍한 시선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바닥에 엎드려 가녀린 어깨를 들썩이던 여리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거친 손등으로 눈물 범벅이 된 뺨을 훔쳐낸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 세상을 잃은 듯 절망하던 연약한 여인의 것이 아니었으며 파르르 떨리던 핏기 없는 입술은 단단한 바위처럼 굳게 다물려 있었고 눈물로 얼룩진 젖은 눈동자 속에는 무언가를 굳게 결심한 듯한 강렬한 불꽃이 이글거리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억지로 힘을 주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방 한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낡은 반지꼬리를 향해 뚜벅뚜벅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삐걱거리는 낡은 마루판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지꼬리 안으로 손을 뻗은 여리는 두껍고 투박한 무쇠 가위를 덥석 집어들었습니다. 철컥하는 차갑고 무거운 쇳소리가 별채 안의 공기를 날카롭게 가르자 혼이 나간 듯 주저앉아 있던 윤대감마저 화들짝 놀라며 붉게 짓무른 눈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진이 창백해진 얼굴로 다급하게 한 발짝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여리야, 내가 지금 그 위험한 것을 들고 대체 무얼 하려는 것이냐? 그러나 여리는 무진의 다급한 물음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한여름의 가마솥 더위 속에서도 악착같이 껴입고 있던 자신의 낡고 두툼한 누비저고리 깃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누비저고리는 여리가 시장통 뒷골목에서 남들이 버린 시래기를 주워 먹으며 허드레시를 하던 시절부터 맹렬한 폭염이 쏟아지는 한낮의 불볕더위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몸에서 떼어내지 않았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지는 날씨에도 솜이 잔뜩 든 저고리를 입고 다니는 여리를 향해 실성했다며 온갖 비웃음과 모욕을 쏟아냈지만 그녀는 그 모진 수모를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여기저기 거친 실로 기운 자국이 흉측하게 남아있는 그 볼품없는 저고리를 쥔 여리의 가녀린 두 손에 시퍼런 핏대가 선명하게 솟아올랐고 그녀는 주저없이 무겁고 날카로운 무쇠 가위를 번쩍 들어 올려 굳게 닫혀있던 저고리의 두툼한 앞서 안감을 향해 서늘한 가위날을 거침없이 들이밀었습니다. 찌지직지기기기 오랜 세월 겹겹이 덧대어 꿰맨 질기고 거친 무명천이 무자비한 가위질에 찢겨 나가는 소리가 별채의 고요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무지는 여리가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지 몰라 황급히 달려들어 그녀의 손을 낚아채려 했지만 다음 순간 무진의 다급했던 발걸음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돌부리에 걸린 듯 그 자리에 옴짝달싹 못하고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칠게 찢어진 누비저고리 안감 사이로 쏟아져 내린 것은 사람들이 그토록 비웃어대던 낡고 썩은 손뭉치나 더러운 헝겊 쪼가리가 아니었으며 어두웠던 별채 안을 단숨에 환하게 밝혀버릴 만큼 눈이 시리도록 찬란하고 영롱하게 빛나는 거대한 황금빛 물결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조선 팔도의 모든 상단을 다 뒤지고 천금을 준다 해도 결코 구할 수 없다는 오직 궁궐. 가장 깊은 곳에 지엄한 왕실에서만 그 사용이 허락된 최고급 황실 금사였습니다. 머리카락보다 얇고 섬세하면서도 끊어지지 않는 강인함을 지닌 눈부신 황금빛 실들이 수백 겹으로 촘촘하고 정교하게 따리를 튼 채 그 낡고 냄새나는 누비저고리 안을 빈틈없이 가득 채우고 있는 경이롭고도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윤대감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기적에 턱이 바들바들 떨려 입을 다물지 못했고 두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던 무지는 자신의 두 눈을 거칠게 비비며 거친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이냐? 어찌 천한 핏줄인 내가 이토록 귀한 황실의 금사를 품고 있었단 말이냐. 윤대감이 파르르 떨리는 앙상한 손가락으로 황금빛 실타래를 가리키며 갈라진 쉰 목소리로 소리치자 여리는 찢어진 저고리 틈새로 찬란하게 빛나는 금사한 올을 조심스레 뽑아 올려 자신의 가녀린 손가락에 소중히 감아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 황실의 최고 자수장이셨던 제 어머니께서 억울하고 참담한 누명을 쓰시고 궁에서 쫓겨나시던 그 비통한 날 자신의 찢어진 치마폭에 숨겨 나오신 유품입니다. 여리의 뺨 위로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져 영롱한 금사 위로 구슬처럼 부서져 내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천민으로 쫓겨나시던 그 고통 속에서도
이 낡은 저고리 안감에 금살을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꿰매어 숨기셨습니다. 여리의 목소리는 슬픔을 넘어선 거대한 자부심으로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 딸이 자라나 세상의 편견을 딛고 훌륭한 장인이 되어 뜻을 펼쳐야 할 때 반드시 이 실로 찬란한 날개를 달아주어야 한다며 어머니께서 평생을 바쳐 모으신 정성의 결정체입니다. 제가 한여름의 끔찍한 불볕더위 속에서도 살같이 짓무르는 고통을 이 악물고 참아내며 이 무거운 저고리를 단 한 번도 벗지 못한 것은 바로 어머니의 목숨과도 같은 이 지독한 사랑을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방 안을 짓누르던 절망의 안개는 어느새 저고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눈부신 황금빛에 씻겨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벼랑 끝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내려온 황금 동아줄을 마주한 윤대감과 무지는 그저 넋을 잃고 여리의 손끝에서 태양처럼 반짝이는 금사만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붉은 뺨 위로 이제껏 그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눈부시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인 여리가 당당하고 기품 있게 고개를 들어 올리며 낭낭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그리고 무진 도련님, 이제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가장 강력한 날개입니다. 잿더미로 변해버린 비단 따위는 이제 모두 잊으십시오. 이 찬란한 금사로 제가 대감마님 가문의 끊어진 명운을 다시 완벽하게 엮어내겠습니다. 여리의 낭낭한 목소리가 방 안을 울리자 굳어있던 윤대감의 주름진 눈가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꼿꼿하게 살아온 양반의 체면 따위는 던져버린 채 윤대감은 떨리는 두 손으로 차가운 방바닥을 짚으며 천민 출신인 여리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고 무진 역시 붉어진 눈시울을 훔치며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여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무진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바로 몸을 돌려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수틀을 향해 걸음을 옮기며 슥슥 거친 무명 치맛자락 끌리는 소리로 무거운 정적을 갈랐습니다.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여리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으며 삐걱 소리를 내자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서린 이 금사를 한 올 한 올 조심스럽게 풀어내어 제게 건네주십시오. 무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여리 곁으로 다가가 두 무릎을 꿇고 앉았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 낡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저고리의 솔기를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찌지직하며 오랜 세월 묵은 낡은 천이 찢어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 안에 겹겹이 꽁꽁 숨겨져 있던 눈부신 황금빛 실들이 스르륵 모습을 드러내자 방 안의 공기마저 숨을 죽인 듯 경건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무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며 얇디얇은 금살을 조심스레 뽑아내자 사라락 거리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한 가닥의 찬란한 빛이 여리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리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신 뒤로도 병상에서까지 딸의 앞날만 걱정하셨던 어머니의 온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한 금살을 거친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았고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가느다란 쇠바늘을 집어들며 눈빛을 매섭게 빛냈습니다. 희미한 촛불을 받아 반짝이는 바늘귀 사이로 어머니의 간절한 염원이 응축된 황금빛 실이 스윽하고 통과하는 순간 여리의 꾹 담은 입술 사이로 뜨거운 숨결이 새어 나왔습니다. 금사로 술을 놓는 작업은
일반적인 명주실을 다루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기술과 힘이 들어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금가루를 촘촘히 입힌 실의 표면은 뻣뻣하여 두꺼운 비단을 통과할 때마다 사각푹 하며 살을 내는 듯한 질긴 저항감을 만들어냈고, 여리의 가녀린 손가락은 억센 금살을 팽팽하게 당길 때마다 손끝이 얼얼해지며 감각이 차츰 무뎌져 갔습니다. 하지만 여리는 매운 연기에 눈도 한 번 깜빡이지 않은 채 오직 거대한 수틀 위에 펼쳐진 칠흑 같은 검은 비단만을 노려보며 쉴 새 없이 바늘을 찔러 넣고 빼내기를 미친 듯이 반복했습니다. 바늘이 질긴 비단을 뚫고 들어가는 둔탁한 마찰음과 금사가 당겨지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을 가득 채웠으며, 윤대감은 행여나 자신의 숨소리가 방해가 될까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은 채 그 숭고한 광경을 넋을 잃고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리의 손끝은 뼈마디가 얼얼해지고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 갔지만, 그녀는 마치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단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필사적으로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무지는 그녀의 곁에 바짝 엎드려 앉아 오직 자신의 머릿속에만 완벽하게 그려져 있는 왕실 진상용 봉황도안의 섬세한 굴곡을 낳고 다급한 목소리로 끊임없이 속삭여 주었고, 여리는 그 소리를 빨아들이며 천재적인 감각으로 텅 빈 비단 위에 황금빛 그림을 마법처럼 그려 나갔습니다. 오른쪽 날개는 조금 더 둥글고 힘있게 하늘을 향해 뻗어 나가야 하오. 무진의 절박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울릴 때마다 여리의 손은 스스로 생명을 얻어 움직이는 것처럼 유려하게 찬란한 금살을 엮어 나갔습니다. 무진의 머릿속에 담긴 완벽한 도안과 여리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천재적인 감각, 그리고 목숨을 바쳐가며 딸을 지켜낸 어머니의 눈물겨운 사랑이 담긴 금사가 완벽하게 삼위일체가 되어 어두운 검은 비단 위에서 눈이 부시도록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방 한 구석에 위태롭게 놓인 낡은 촛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흔들릴 때마다 비단 위에 한 땀 한 땀 수놓아진 황금빛 봉황은 거대한 날개를 펄럭이며 구름을 뚫고 하늘로 솟아오를 것만 같은 엄청난 생동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무심한 밤은 깊어만 가고 창호지를 사정없이 때리는 스산한 밤바람 소리가 휭휭 귓가를 맴돌았지만, 방 안의 세 사람은 누구 하나 지친 내색 없이 이 기적 같고 처절한 생존의 작업에 온 영혼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여리의 창백한 이마에는 어느새 굵은 땀방울이 맺혀 흘러내렸고, 무지는 낡고 더러운 저고리에서 끊임없이 황금빛 금살을 정성껏 풀어내며 여리의 무서운 속도에 맞춰 실을 대령했습니다. 어느덧 길고 길었던 피말리는 밤의 짙은 어둠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고, 굳게 닫힌 창호지 밖으로 푸스름하고 차가운 새벽빛이 스멀스멀 스며들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혀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꽃기호하고 아침을 알리는 숱하게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정적을 깨고 마을에 울려 퍼지자 방구석에 웅크려 있던 윤대감의 어깨가 움찔하며 크게 요동쳤습니다. 오늘은 바로 윤대감이 임금님이 계신 궁궐의 가문의 명운을 건 자수 병풍을 바치기로 약속한 보름째 되는 날에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었으며, 이제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모래시계의 마지막 모래알처럼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잔인한 뜻이었습니다. 여리의 거친 숨소리는 헉헉대며 방 안의 차가운 공기를 무겁게 채웠고, 그녀의 열 손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고 바늘을 쥔 손끝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굳어가고 있었지만, 수틀 위 비단에는 어느새 세상을 호령하는 듯한 거대하고
장엄한 황금 봉황이 온전한 자태를 드러내며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봉황의 눈동자 즉 그림의 생명을 불어넣는 활용점정의 마지막 한 땀만이 덩그러니 남은 숨 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리의 창백한 이마에서 한 줄기 굵은 땀방울이 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려 턱 끝에 대롱대롱 맺힐 무렵 그녀는 허파가 찢어질 듯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바늘 끝을 매섭게 응시했습니다. 장터에서 천민이라며 받아왔던 끔찍한 멸시와 조롱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도 자신을 거두어준 무진과 윤대감이 보여준 진심 어린 믿음이 주마등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리는 감각이 사라진 손에 남은 모든 기력을 쥐어짜 내어 마침내 비단 위 봉황의 텅 빈 눈동자 자리에 마지막 금살을 향해 힘차게 바늘을 찔러 넣었습니다. 푹 하고 날카로운 바늘이 두꺼운 비단을 관통하는 것과 동시에 황금빛 눈동자가 완벽하게 채워지자 수틀 속의 봉황은 마치 살아서 펄떡이며 세상을 향해 거대한 포효를 내지르는 듯한 압도적인 광채를 뿜어냈습니다. 여리는 가위 대신 자신의 하얀 이로 팽팽하게 당겨진 실끝을 덥석 단단히 물고는 고개를 세차게 뒤로 젖히며 단숨에 끊어냈습니다. 툭. 허공을 가르며 끊어진 금빛 시로라기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바닥으로 나풀나풀 떨어져 내렸습니다. 모든 기력을 소진한 여리의 작은 몸뚱이는 팽팽하던 줄이 끊어진 낡은 연처럼 거대한 수틀 앞에서 뒤로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곁에서 밤새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무진이 다급히 두 팔을 뻗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려는 여리를 단단히 받쳐 안았으나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운 두 아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가운 방바닥에 속절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헉헉거리는 가쁜 숨소리만이 고요했던 방 안의 정막을 무겁게 깨뜨렸고 여리의 굳은 살이 잔뜩 박힌 열 손가락 끝은 하얗게 질려 감각조차 사라진 채 간밤에 처절했던 사투를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밤새 굳게 닫힌 방문 밖 툇마루를 서성이며 피가 바짝바짝 마르던 윤대감이 더는 참지 못하고 투박한 손으로 문고리를 거칠게 부여잡았습니다. 가문의 명운이 걸린 진상품이 잿더미가 되었다는 절망감과 천한 핏줄에게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비참한 처지에 그의 속은 이미 새카맣게 타들어간 지 오래였습니다. 드르륵 쾅 하는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육중한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물 한 개를 머금은 차가운 새벽 공기가 땀 냄새 가득한 방 안으로 매섭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붉게 충혈된 두 눈과 헝클어진 상투머리를 한 윤대감은 거친 숨을 헐떡이며 굵은 발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나 분노 어린 시선이 방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수틀에 닿는 순간 그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두 발이 바닥에 꽁꽁 얼어붙어 단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쿵쾅쿵쾅 요동치는 심장 소리가 마당까지 생생하게 들릴 정도였고 쩍 벌어진 메마른 입술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저 바들바들 떨리기만 했습니다. 그가 마주한 광경은 어젯밤 불길에 휩싸여 흉측한 잿더미가 되어가던 절망적인 비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윤곽을 살려낸 단순한 땜질식 복원을 아득히 뛰어넘어 감히 인간의 솜씨라고는 믿기지 않는 신의 경지에 이른 경이로운 기적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여리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남겨주었던 낡은 금사는 밤새 땀과 눈물을 머금은 여리의 손끝을 통해 수틀 위에서 찬란하게 부활해 있었습니다. 창호지를 뚫고 들어온 붉은 아침 햇살이 완성된 비단 위로 쏟아져 내리자 황금빛
실로 촘촘하게 엮어낸 거대한 봉황이 당장이라도 수트를 찢고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를 듯 눈이 시리도록 눈부신 광채를 뿜어냈습니다. 무엇보다 깐깐한 윤대감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불에 타서 시커멓게 흉터처럼 남아있던 비단 가장자리의 처참한 흔적들이었습니다. 영특한 여리는 그 흉측한 그을림을 무리하게 잘라내거나 감추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은빛 실과 푸른 명주실을 교묘하게 덧대어 깊은 산속에서 피어오르는 신비로운 새벽 안개처럼 완벽하게 승화시켜 놓았습니다. 시커먼 잿더미의 흔적은 이제 거대한 금빛 봉황이 짙은 안개와 구름을 뚫고 위험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압도적인 배경으로 탈바꿈해 있었으며 마지막 금사로 채워넣은 봉황의 매서운 눈동자는 금방이라도 세상을 호령할 듯 형형한 황금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진히 먹물로 그려낸 도안과 여리가 바늘로 수놓은 비단 위의 봉황이 마치 한 사람의 손에서 태어난 듯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으니 이것은 두 천재 아이의 재능이 운명처럼 만나 빚어낸 기적이 아니면 어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윤대감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수틀 앞에 다가가 떨리는 손끝을 봉황의 날개 가장자리에 대었습니다. 그 순간 손끝에 전해지는 금사의 촘촘한 결과 명주실의 부드러운 감촉이 마치 살아 숨 쉬는 생물의 체온처럼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간 온갖 명화와 서화를 감정해온 그의 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였으며 불길에 삼켜진 가문의 비운까지도 아름다운 서사로 바꾸어 놓은 경이 그 자체였습니다. 그 신령스러운 자태 앞에서 윤대감은 자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은 채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굵고 뜨거운 눈물방울을 주름진 뺨 위로 주르륵 흘려보냈습니다. 평생을 조선 최고의 대지주로 군림하며 그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인 적 없던 오만한 양반의 체면도 명문가의 헛된 자존심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봄볕에 눈 녹듯 하얗게 증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핏발선 두 눈에서 쉴 새 없이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던 윤대감은 눈부시게 완성된 화조도 앞에서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만들어낸 땀투성이의 두 아이 앞에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처절한 탄식이 꽉 막힌 목구멍을 타고 거칠게 터져 나왔으며 하늘을 찌를 듯 평생토록 꼿꼿하기만 했던 그의 굵은 두 무릎이 천천히 차가운 방바닥을 향해 속절없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천한 자수장의 딸과 거리의 서책방 아들의 발 아래로 온 고을을 호령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최고 권력자의 육중한 무릎이 마침내 바닥에 닿으며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뒤흔들었습니다. 털썩하는 둔탁한 소리가 텅 빈 화실의 정막을 날카롭게 찢으며 울려 퍼지자 문 밖에서 숨을 죽인 채 방 안의 동정을 살피고 있던 하인들은 일제히 헉하고 숨을 들이켜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좁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광경을 훔쳐보던 주방의 늙은 찬모와 마당쇠는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입을 꽉 틀어막았으며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윤대감이 천한 자수장의 딸과 서책방 아들 앞에 엎드린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무릎이 꺾일 듯한 충격을 받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한여름의 먹구름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오직 윤대감의 거친 숨소리만이 쌕쌕거리며 팽팽한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고개를 푹 숙인 윤대감은 파르르 떨리는 두 손을 허공으로 뻗어 밤낮 없이 바늘을 쥐느라
굳은 살이 겹겹이 박인 여리에 작고 거친 손을 자신의 크고 부드러운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스윽 하고 최고급 비단 소매가 거친 방바닥을 끄는 소리와 함께 그의 뜨거운 눈물이 여리의 굳은 살 박인 손등 위로 툭투둑 쉴 새 없이 떨어져 내렸으며 평생토록 굿을 잡아본 적 없는 천민의 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굳은 살로 뒤덮인 그 작은 손바닥의 서글픈 감촉이 윤대감의 심장을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윤대감의 목소리는 갈라진 쇳소리가 되어 텅 빈 방 안을 처절하게 울렸습니다. 내가 진실로 어리석었구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였어. 그의 어깨는 오열로 인해 거칠게 들썩였고 뜨거운 눈물은 멈출 줄 모르고 뺨을 타고 흘러내려 여리의 낡아빠진 집신 앞코를 시커멓게 적셨습니다. 하늘이 내린 진정한 붓의 주인을 눈앞에 두고도 몰라보고 그저 출신이 천하다른 알량한 이유만으로 너희들의 피나는 노력과 숭고한 재주를 무참히 짓밟으려 하였으니 내 지은 죄가 저 태산보다 무겁고 깊은 바다보다 어둡도다. 신분의 귀천만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는다고 굳게 믿었던 그의 옹졸한 세계관은 두 천재 아이가 피워낸 순수한 예술의 혼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민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평생토록 두려워만 하던 대감마님이 자신의 발치에 엎드려 통곡하는 모습에 여리는 소스라치게 놀라 덜덜 떨며 뒷걸음질을 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대감의 소나귀에 꽉 붙잡힌 손을 차마 빼내지 못한 채 커다란 눈망울의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 숨만 죽이고 있었으며 그 옆에 삐딱하게 선 무지는 말없이 윤대감의 떨리는 늙은 어깨를 내려다보며 가슴 깊은 곳에 맺혀 있던 서러움을 토해내듯 아주 길고 무거운 한숨을 후유하고 내쉬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아이들의 거친 손을 부여잡고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쏟아내던 윤대감은 갑자기 번쩍 고개를 쳐들더니 문 밖을 향해 벼락이 치듯 우렁찬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게 아무도 없느냐? 당장 바깥채에 집사를 들이라. 그의 쩌렁쩌렁한 일갈이 복도를 타고 찌렁하게 울려 퍼지자 문 밖에서 숨죽여 엿듣고 있던 하인들이 화들짝 놀라 우당탕 엉켜 나뒹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이내 다다다닥 하는 다급하고 무거운 발소리가 마루판을 쿵쿵 울리며 늙은 집사가 사색이 된 얼굴로 안방 방문을 벌컥 열어 젖혔습니다. 삐그덕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지방을 허겁지겁 넘어선 집사는 방 안의 기막힌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으나 윤대감은 지체 없이 그를 향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화로에 시뻘건 숯을 가득 담아내오고 안채의 깊은 곳간에 보관된 이 아이. 가족의 노비 문서를 단 한 장도 빠짐없이 지체 없이 가져오너라. 윤대감의 서리빨 같은 호령에 집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예 분부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밖으로 물러났으며 잠시 후 타닥타다닥 하며 매서운 열기를 내뿜는 커다란 노수. 화로와 누렇게 색이 바랜 두꺼운 종이 뭉치를 양손에 조심스럽게 받쳐 들고 숨을 헐떡이며 방으로 다시 뛰어들어왔습니다. 훅 끼치는 뜨거운 열기가 순식간에 방 안을 가득 채우며 차갑게 식어있던 공기를 단숨에 밀어냈고 화로 속에서 붉게 달아오른 숯불은 마치 두 아이의 가슴 속에 억눌려 있던 뜨거운 열정처럼 매섭게 타오르며 짙은 붉은 빛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집사가 바닥에 내려놓은 화로 옆으로 무릎을 꿇은 채 다가가 뼈마디가 붉어진 벌벌 떨리는 손으로 여리의 이름과 지장이 선명하게 붉은색으로 찍혀있는 노비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무거운 족쇄처럼 여리의 가족을 올가매고 짐승만도 못한 끔찍한 삶을 강요했던 그 종이 조각은 윤대감의 소나귀에서 바스락바스락거리며 처량한 소리를 냈습니다. 윤대감은 무거운 죄책감이 묻어나는 얼굴로 그 문서를 여리의 눈앞으로 조심스레 내밀며 물기 어린 떨리는 목소리로 간곡하게 권했습니다. 받아라 여리야, 이것은 본디 내가 평생을 짊어질 굴레가 아니었으니 이제 내 손으로 직접 이 지긋지긋한 신분의 사슬을 저 불길 속에 던져 영원히 태워버리거라. 그의 깊게 패인 주름진 눈가에는 한 점의 거짓도 없는 진실한 참회와 붓을 쥔 아이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서려 있었으나 태어날 때부터 뼛속 깊숙한 곳까지 노비의 굴레를 새기고 살아온 여리에게 대감마님이 매미는 문서를 태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리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덜덜 떨며 뒷걸음질을 쳤고 두 손을 파르르 떨기만 할 뿐 감히 문서를 받아주지 못했으며 극도의 공포와 환희가 뒤섞인 혼란에 사로잡힌 여리의 야윈 뺨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봇물 터지듯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묵묵히 곁에서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무진이 피식하고 실없는 웃음을 터뜨리며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여리가 겁이 많아 못하겠다면 잃을 것 하나 없는 이 거지놈이 대신 시원하게 처리해 드리지요. 무진은 능청스러우면서도 한치의 주눅들m 없는 당당한 목소리로 툭 내뱉듯 말하며 망설임 없이 긴 팔을 뻗어 윤대감이 쥐고 있던 낡은 노비 문서를 날렵하게 낚아챘습니다. 휙하는 날카로운 바람 소리와 함께 무진의 굳은 살 박인 손에 들어간 누런 문서는 잠시 허공에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무진의 거칠고 단호한 손길에 이끌려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시뻘겋게 타오르는 노쇠 화로의 숯불 위로 거침없이 내던져졌습니다. 문서가 그 뜨거운 숯불덩이에 닿기가 무섭게 치익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매캐하고 독한 연기가 훅하고 피어올랐고 들짐승이 먹이를 단숨에 집어삼키듯 시뻘건 불길이 순식간에 누런 종이의 가장자리를 휘감으며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의 억울한 한과 눈물이 고스란히 서린 그 종이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듯 비틀비틀 기괴하게 오그라들며 붉은 불꽃의 심장부 속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갔고 코끝을 맵게 찌르는 매운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며 두 아이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억겁의 긴 세월 동안 천하디천한 신분의 발목을 잔인하게 붙잡고 놓아주지 않던 무거운 사슬이 마침내 눈부시게 빛나는 붉은 불꽃으로 승화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종이는 순식간에 시커먼 숯덩이가 되어 바스러졌고 이내 깃털처럼 가벼운 재로 변하여 뜨거운 열기를 타고 허공으로 어지럽게 흩어지며 마지막 해방의 소리를 냈습니다. 화르르. 타오르던 붉은 불길이 기세를 잃고 사그라지자 낡은 화로 속에는 하얀 잿더미만이 남았습니다. 수십 년간 여리의 가문을 올가매던 무거운 신분의 굴레가 한낮 입김에도 날아갈 가벼운 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흐흑 어머니, 여리는 팽팽했던 긴장의 끈을 놓아버린 채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짐승처럼 서러운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쉴 새 없이 들썩였고 그동안 겪었던 멸시와 서름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 차가운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윤대감은 묵묵히 잿더미를 응시하다가 헛기침을 큼 하고 내뱉고는 곁에 선 늙은 집사를 향해 산울림처럼 굵직한 목소리로 명을 내렸습니다. 당장 성주관아 최고의 의원을 불러
이 아이 어미의 병마를 뿌리 뽑을 최고급 천종산삼과 녹용을 아낌없이 다려 먹이도록 하라. 집사가 흠칫 놀라 고개를 숙이는 사이 윤대감의 은혜로운 하명은 이어졌습니다. 또한 약속했던 단량을 내어주고 이 두 모녀가 굶주림 걱정 없이 평생 자수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본가 뒤뜰에 햇볕 잘 드는 번듯한 공방을 하나 지어주어라. 그 자비로운 선언에 여리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붉게 충혈된 눈으로 윤대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귀한 약재는 물론이요. 천한 핏줄인 자신들에게 평생의 생계가 보장된 공방까지 내어준다는 것은 하늘 같은 은혜였습니다. 대감마님, 이 비천한 목숨이 어찌 다 갚으오리까. 여리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연신 큰절을 올리며 감격의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이제 윤대감의 날카로운 시선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당돌한 7살 꼬마 무진에게 향했습니다. 스슥하고 윤대감이 묵직한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몸을 돌리자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호랑이 같은 위험 앞에서도 무진은 뒷짐을 진 채 꼿꼿이 서 있었으나 작은 주먹은 속으로 꽉 쥐어져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이놈 천한 서채방의 핏줄로 태어나 감히 양반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판을 쥐고 흔들었으니 그 맹랑한 죄를 어찌 물을꼬. 윤대감의 목소리는 서늘했으나 굳게 담은 입가에는 미세한 감탄의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허나 내 놈이 가진 무서운 통찰력과 천재적인 두뇌를 이 좁은 뒷골목 흙구덩이 속에서 썩히는 것은 조선 팔도의 거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구나. 윤대감은 곁에 낡은 탁자를 탁 치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내 오늘부로 너를 성주 땅에서 가장 명망 높은 서원에 입학시킬 것이며 장성하여 붓을 꺾는 그날까지 들어가는 모든 학비와 숙식을 이 윤씨 가문의 이름으로 전폭 지원할 것이다. 너는 이제 천민의 허물을 벗고 학문의 길을 걷거라. 그 엄청난 선언에 집사마저 헉하고 헛숨을 들이켰으며 늘 능글맞게 진짜 속내를 숨기던 꼬마 무진의 커다란 눈망울이 생전 처음으로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뼈대 있는 양반집 자제들만 오를 수 있는 학문의 전당을 서책방 코울리게에게 열어준다는 것은 조선의 견고한 법도를 뒤흔드는 파격이었습니다. 똑똑한 티를 냈다가 화를 입을까 두려워 바보 행세를 해야만 했던 꼬마의 가슴 속에 평생 품어보지 못했던 거대한 꿈의 씨앗이 툭 떨어져 맹렬히 싹을 틔우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진은 여유롭고 장난기 가득하던 꼬마의 티를 훌훌 벗어던지고는 두 무릎을 바닥에 탁 꿇으며 생애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땅에 납작 엎드려 큰절을 올렸습니다. 작고 둥근 어깨는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미세하게 떨렸으나 고개를 든 소년의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의 그 바다같이 넓은 은혜, 백골이 흙과 먼지가 되는 날까지 결단코 잊지 않겠사옵니다. 소년의 맑고 당찬 목소리가 낡은 움막 안의 정막을 단숨에 깨고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무진은 두 주먹을 바닥에 굳게 짚은 채 한자 한자 피를 토하듯 결연한 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소인 대감마님께서 열어주신 귀한 학문의 길을 목숨 걸고 걸어 반드시 1000권의 서책을 가슴에 품을 것이오며 훗날 도탄에 빠진 만 백성을 구하고 억울하게 핍박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대한 지혜로서 오늘의 은혜를 기필코 갚겠사옵니다. 7살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지 않는 장엄한 맹세는 성주 관아의 고요한 밤하늘로 거침없이 퍼져나갔고
그 뜨거운 목소리를 내려다보는 윤대감의 가슴속에도 조선의 미래를 바꿀 거목을 발견했다는 벅찬 불길이 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성주 장터는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장내 전체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들었는가? 그 자수장의 딸과 서책방 천민놈이 윤대감 마님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게 되었다네. 집신을 질기게 끌며 바쁘게 걸음을 재촉하던 보찜 장수가 소리치자 국밥을 푸던 주모의 커다란 노쇠 국자가 가마솥 테두리에 부딪히며 챙그랑 요란한 쇳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낡은 맷돌처럼 버려져 있던 천한 것들이 어찌 그리 귀한 대접을 받는단 말이오. 장터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너 나 할 것 없이 주막 평상으로 모여들어 두 천재 아이의 이야기를 전설 속 영웅담처럼 입에 올리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허허 누가 알았겠는가. 장터에서 냄새 난다고 코를 막던 그 꼬마 계집이 조선 제1의 자수장인이 될 줄이야. 엿장수 노인이 쪼그려 앉아 혀를 끌끌 차자 옆에 선 포목장수가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나도 그때 그 더러운 저고리 입은 아이를 보고 혀를 찼지. 그런데 그 저고리 안에 황실 금사가 들어있었다니 꿈에서도 상상 못할 일이지. 장터 구석구석에서 들려오는 수근거림과 탄식과 감탄이 뒤섞여 한여름 장터의 공기를 뜨겁게 달구었고 보름 전만 해도 열의를 가리키며 병균 덩어리라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신기를 타고난 조선의 보배라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열의의 어머니는 윤대감이 성주관아 최고의 의원을 직접 불러 지어 보낸 귀한 탕약 덕분에 창백했던 뺨에 붉은 화색이 돌며 기적처럼 병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약탕기의 구수한 한약재의 냄새가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가웠던 움막 안을 훈훈하게 채웠으며 오래도록 마른 집더미에 누워만 있던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약사발을 받쳐 들고 한 모금 한 모금 삼킬 때마다 파리하던 얼굴의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마침내 제 발로 일어나 문 밖을 나선 어머니가 햇빛 아래 딸의 얼굴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열이는 어머니의 거친 두 손을 꼭 잡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으며 그 따뜻한 손의 온기가 전해질 때 비로소 지난 보름간 삼켜왔던 억울함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어머니의 품에서 어린아이답게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력을 회복한 어머니의 거친 두 손은 다시금 딸 열이와 함께 날카로운 바늘을 단단히 잡고 오색 찬란한 비단 위를 거침없이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모녀가 장터에서 가장 목 좋은 곳에 번듯하게 차린 공방에는 매일같이 사각사각 비단을 가르는 가위질 소리와 톡톡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명주실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들의 기가 막힌 솜씨를 직접 보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충청도와 전라도에서까지 구름대처럼 몰려들며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모녀가 나란히 앉아 바늘을 움직이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역시 그 어머니의 그 딸이구나. 한편 윤대감의 든든한 비호 아래 성주 최고의 서원에 당당히 입학한 무지는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르륵 사르륵 낡은 서책의 종이장을 넘기며 무서운 집중력으로 학문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천지현왕 우주홍황 새벽이슬을 머금은 무진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는 서원의 두꺼운 돌담장을 훌쩍 넘어 인근 초가집 지붕 위까지 청아하게 울려 퍼졌으며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콧대 높은 양반 가문의 자제들을 단숨에 뛰어넘는 압도적인 학문적 성취를 보여주어 훈장들마저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천민놈이 어떻게 서원해라며
무진을 노골적으로 따돌리던 양반집 도련님들도 시험 때마다 압도적인 1등을 놓치지 않는 무진의 실력 앞에서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먹물을 듬뿍 머금은 붓을 쥐고 하얀 화선지 위를 거침없이 내달리는 소리는 훗날 조선의 기틀을 뒤흔들 위대한 대학자의 탄생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았습니다. 이 기적 같은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던 윤대감, 역시 예전에 꼿꼿하고 차가웠던 양반의 낡은 허울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버려진 낡은 맷돌처럼 천대받는 백성들 속에서도 빛나는 옥석을 단번에 가려내며 더 이상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숨겨진 인재들을 발굴하여 아낌없이 후원하는 성주마을의 든든한 거목으로 거듭났습니다. 틈이 나면 여리의 공방을 찾아가 완성된 자수를 감상하고 서원에 들러 무진의 글 읽는 소리를 먼 발치에서 흐뭇하게 지켜보는 것이 그의 새로운 낙이 되었습니다. 굳게 닫혀 수십 년간 삐걱 소리조차 내지 않던 한계마을 양반댁들의 소슬대문들이 윤대감의 진심 어린 솔선수범에 감화되어 하나둘 빗장을 풀고 활짝 열리기 시작했으며 하늘을 찌를 듯 콧대 높던 양반들조차 천민들과 다정하게 눈을 맞추며 웃음을 나누는 믿기 힘든 광경이 매일같이 펼쳐졌습니다. 신분이라는 두터운 벽에 부딪혀 수백 년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혹독한 차별의 겨울이 마침내 서서히 꼬리를 감추며 물러가고 있었으며 상처받은 사람들의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는 따뜻한 정이 마을 구석구석을 두툼한 소미불처럼 포근하게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흘바닥에서 멸시받던 천민 아이들의 간절함이 한 지혜로운 양반의 결단과 만나 일궈낸 눈부신 기적이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계곡의 얼음이 녹아내려 졸졸졸 경쾌하게 흘러가는 물소리가 산천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성주마을에는 어느덧 신분 차별이라는 지독한 눈보라를 영원히 몰아내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희망의 봄바람이 매화꽃 향기를 머금은 채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1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경상도 성주목에서 가장 크고 번듯한 자수 공방의 대문 위에는 천상수방이라는 금박 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국 8도에서 이름난 양반들이 줄을 서서 자수를 의뢰하고 궁궐에서까지 진상품을 부탁해 온다는 소문이 자자했으니 그 공방의 주인이 바로 조선 최고의 자수 장인이 된 25의 열이었습니다. 이른 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방 안에서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수틀 앞에서 바늘을 놀리던 열이의 귀의 장터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멀리서 딱딱 마패를 내려치는 소리와 함께 쩌렁쩌렁한 외침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고 장터의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우르르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열이의 손에서 바늘이 멈추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열이는 단번에 알아챘으니까요. 옆에서 실을 고르던 어머니도 고개를 들어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열이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본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가 보아라. 공방의 창문이 삐걱 열리며 연분홍빛 매화 향기가 은은하게 밀려왔습니다. 문 밖에는 옥색 도포자락을 단정하게 걸치고 합죽선을 쥔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최연소 장원급제를 이룩하고 암행어사가 되어 고향 땅을 밟은 스물두 살의 무진이었습니다. 장터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맨발로 내달리던 그 7살 꼬마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으나 다만 눈빛만은 여전히 그때 그 맑고 날카로운 빛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무진의 곁에는 허리가 굽어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으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매서운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윤대감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오셨사옵니까? 여리가 문 밖으로 나서며 깊이 허리를 숙이자 윤대감은 큼 하고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야, 이제 그만 그 무거운 예를 거두어라. 오늘은 자수를 보러 온 손님이 아니라 예전인을 찾아온 늙은이에 지나지 않으니 주름이 깊게 파인 윤대감의 입가에는 15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따뜻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탁 트인 공방 한가운데로 들어선 세 사람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공방 안쪽 벽면 한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낡고 해진 누비저고리 조각이 참나무 액자에 고이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옛날 장터 사람들이 더럽고 냄새난다며 비웃었던 바로 그 저고리, 한여름의 지독한 무더위 속에서도 여리가 목숨처럼 품에 끌어안고 절대 놓지 않았던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금살을 모두 빼낸 뒤 남은 빈 껍데기에 불과했으나 그 낡은 천 조각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궁에서 쫓겨나면서도 딸의 미래를 위해 한 땀 한 땀 금살을 숨겨두었던 어머니의 피 맺힌 사랑이 고스란히 서려 있었습니다. 액자 아래에는 여리의 섬세한 글씨로 네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시며 금, 어머니의 마음은 금과 같다. 촤르르 경쾌한 소리를 내며 합죽선을 펼친 무진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눈이 부시도록 훌륭하고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그의 굵직한 목소리가 공방 안을 채우자 여리 역시 찬란하고 다정한 미소로 화답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캄캄한 숲구덩이 속에서도 나리께서 선뜻 내밀어 주신 그 따뜻한 손길 덕분이지요. 그때 공방 안쪽에서 사각사각 바늘 소리를 내며 수틀 앞에 앉아 있던 머리가 희끗희끗한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리의 어머니였습니다. 15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살아난 뒤 딸과 함께 이 공방을 일으켜 세우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녀의 두 손은 여전히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으나 그 눈빛은 세상 무엇보다 맑고 평화로웠습니다. 어머니는 무진과 윤대감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향해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 한 번의 절에 15년 전 갚지 못했던 모든 은혜와 감사가 담겨 있었고 윤대감은 쭈뼛거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공방 밖으로 매화꽃 향기를 머금은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만약 그날 흙먼지 날리는 장터에서 무진이 여리의 거친 손바닥을 차갑게 무시했다면 여리가 사람들의 비웃음에 상처받아 낡은 옷을 아궁이에 던져버렸다면 그리고 대쪽 같은 윤대감이 천한 아이들의 절박한 외침을 끝내 외면했다면 이 가슴 벅찬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하찮은 누비저고리 조각과 서로를 위하는 진심이 얽히며 거대한 운명의 수틀 위에 눈부신 기적을 놓았습니다. 마침내 이 사람들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사필 규정의 이치를 증명하듯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인과응보의 그림을 완벽하게 수놓아 완성한 것입니다. 공방 밖에서는 매화꽃 잎이 사르르 바람에 날려 창틀 위에 내려앉았고 어느새 안쪽에서는 어머니와 여리가 나란히 앉아 다시 바늘을 움직이는 사각사각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돌아서는 무진의 입가에는 그날 장터에서 여리의 손을 처음 잡았던 7살 꼬마의 웃음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따뜻한 댓글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